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전규환 시사평론가, 강희영 한양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새누리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첫 원내대표 정진석 당선자가 뽑혔습니다. 원외 당선자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황태순 의원께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새누리당이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정진석 원외 원내대표죠. 그렇죠. 이게 보면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이신 분이 아직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외의 원내대표인데 저는 이번에 보면은 새누리당 1차에서 그것도 바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나경원 후보를 갖다 꺾었죠. 그래서 네.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아마 그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좀 서로 삿바 싸움도 하면서 맞짱을 뜰 수 있는 대표가 누가 적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선인 122명 의원 및 당선인들이 대충 아마 정진석 그 당선인 쪽으로 좀 기울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런닝메이트를 잘 골랐던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출신의 김광림 이번에 저 삼선 의원이 됩니다만은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는 저 경제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다른 쪽 그 파트너들, 런닝메이트들이 사실 경제통이 없었습니다. 뭐 한 분은 검사 출신이고 한 분은 그저 부지사 출신이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책통, 경제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면 그 투표 유권자죠.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의원 및 당선인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뭐 소구력이 강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보면 이번에 나경원 의원 쪽에서 조금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일 한 2, 3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했죠.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다 보니까 묘한 흐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즉 보면 일반 친박에 누군가가 좀 뒤에서 세게 미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을 주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특히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그렇게 가는 거야? 첫째 하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쏠리게 돼 있죠. 또 하나는 JP 마케팅을 한 부분도 좀 실패로 봐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보니까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뵙고 이 김종필 전 총리가 나를 갖다 지원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김종필 전 총리는 정진석 당선인의 후원 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런 말씀 자체가 좀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아마 이번에 122명 새누리당 의원 및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정진석 의원의 성공 경험을 갖다 높이 샀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간에 거세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거칠게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 이것을 놓고 거칠게 충돌을 했을 때 정무수석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간을 갖다 진짜 보면은 잘 조정해서 그야말로 당시 박근혜 의원 쪽에서 그 청와대 8월 21일 2010년입니다만은 8월 20일 회동을 끝내고 당시 이정현 대변인 기억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명박 정권의 성공과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두 분이 손잡고 애쓰기로 약속했다. 이게 뭐냐니까 정권 재창출에 어디 성공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이번에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이 제2당으로 전락한 집권당이 제2당으로 전락한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당선인의 정권 재창출의 어떤 성공 경험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아마 유권자들인 의원과 당선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규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치우침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친박 쪽에 확실히 선다거나 비박 쪽에 확실히 선다는 게 없으니까 선택하기가 좀 쉬웠을 테고요. 이제 이분이 개인기로 갖고 계신 게 특히 이제 지략 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머리가 좋고 포용력도 있고 어느 분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총선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규정이 좀 안 됐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있고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면서 당과 청와대의 좀 수평적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과연 지금 보였던 이제 개인적인 리더십으로서 이 지략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분으로 인정을 받지만 네. 실제로 새누리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원내대표가 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내 협상부터 어떤 리더십으로 새누리당을 다시 추스려 나갈 것이냐. 예. 그래서 단순히 당내에 있는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것을 통한 정진석 리더십이 나와야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가가 유지되거나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일단 진단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청 관계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당청 관계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수평적 당청 관계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안 이루어지면 내년 대선에서 표 좀 얻겠어요? 속으로는 혹시 아니더라도 겉모습이라도 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연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보면 연극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니까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선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가 당선된 다음에 한 말씀 중에 있다고 봐요. 새누리당은 개파가 없다. 모두가 친박이 돼야 된다. 거기 원내대표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70여 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이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되면 과연 가까이는 전당대회 그리고 멀리는 내년 대선 구도에서 어떠한 셈법이 나올까 이렇게 해보니까 무난합니다. 탈개파면 그리고 범박이고 뭐 반박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충청권 출신입니다. 물론 그 부친인 정진석 그분도 5선인가 했습니다. 충남 공주 정선모 전 내무부 장관 및 5선인데 충청권을 아우르는 그러한 인맥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는 새누리당이 앞으로 대선 전략과도 연계가 되면서 이심전심이죠. 정치를 아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이걸 모를 리가 있나요? 내년까지 보면서 지금 이 정진석이라는 원내대표 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해 당청 관계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면서 과연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여야 협상 창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대표 영수회담을 자주 하느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곧 한두 달 내에 판가름이 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강경 교수님. 일단은 뭐 이번 총선의 최대 의미는 뭐 협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3당의 협치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정진석 원내대표도 사실은 새누리당 안에서의 협치, 즉 친박과 비박의 협치를 요구하는 어떤 흐름들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비친박이다. 그러니까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비친박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결선 투표에서 이제 1차 투표에 끝났다라는 거는 꽤 의미심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최대 개파인 친박 내에서의 어떤 정진석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컸다. 이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사실상 몇몇 사람의 움직임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건 뭐 사실 뒤에 큰 진짜 보이지 않는 손 이상의 것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소위 당내에서의 협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친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이 총선 책임론에서 어떤 그 친박의 은신처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회와 위기로 좀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당청 관계에서의 재정립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바로 지금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이후 전당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에 있어서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해지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새누리당의 큰 흐름들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진석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많지 않다. 이런 좀 비관적인 시각들이 좀 많다라는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비대위를 과연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대위가 관리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혁신형으로 갈 것이냐. 그동안 2000년 이후에 5번의 비대위, 이번 이 비대위가 만약 생긴다면 5번의 비대위가 있는데 그중에 혁신형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비대위 빼고는 대부분이 관리형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관리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줬는데 과연 관리형이 맞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네. 4번 내지 5번 비대위가 있었는데 박근혜 비대위만 혁신형이었다. 당연하죠. 왜냐니까 김종인 뭐 딴 당 이야기입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나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공통점이 뭡니까? 코앞에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총선에서 그야말로 총선 앞두고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외부적 환경이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독재권을 준 겁니다. 한번 당신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 봐라. 우리가 지금 살려면 당신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우리가 긍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니까 가능한 것이지. 이미 자 보세요. 이미 4.13 총선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다 형성되었습니다. 122명 의원들이 이제 5월 30일이면 빠지를 답니다. 이번에 비대위원장 와서 어떻게 할까요?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아니, 인적 쇄신 없는 가운데 무슨 쇄신이 됩니까? 그거는 우스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지금 보니까 한간에서는 보니까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외부에 이미 예전에 저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를 갖다가 손학규 전 의원이죠. 한나라당 입장에서 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손학규 전 장관, 손학규 전 의원을 모시고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쇄신을 해야 된다. 어떤 수로 쇄신하겠습니까? 한번 1% 아니라도 갖고 와보라고 그러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면은 우리 쇄신하려면 정치판에서 결국 사람 머릿수 갖고 사람 입 갖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상태에서 무슨 놈의 쇄신이 됩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보면 그동안 어떻게 게을러 터지고 웰빙 정당으로서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을 조금 체질을 갖다 다이어트 개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면은 그 당 대표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임명진 목사라든가 좀 한간에 나오는 대로 하나가 뭐 전 의원이라든가 차라리 뭐 김황식 전 총리 같은 분은 차라리 외부 인사를 당 대표로 뽑으세요. 그러니까 왜 당 대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장기간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그 쇄신의 그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되냐니까 이른바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대권 주자가 사실상 거의 다 치명상을 입고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쓰러진 사람을 두둥기 안아서 올리고 엎어진 사람을 갖다 끌어올리고 그래갖고 어쨌든 내년 7월 이전까지 그런 사람들로서 진용을 갖추고 그런 진용을 갖춘 가운데 거기서 공정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대선 후보를 뽑아서 그 후보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을 하고 산파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이번에 뽑힐 전당대회에서 뽑힐 당 대표입니다. 근데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갖다 준비하는데 이 비대위를 갖다가 몇 달 가자 말입니까? 네. 사람 정리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관리형 비대위니 혁신형 비대위니 그러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르게 비대위 둘 필요 없습니다. 비대위 둘 필요 없고 차라리 정진석 원내대표로 하여금 지금도 그렇잖아요.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거리 시에는 당연히 보면은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권한 대행하는 가운데 빨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고 그 당 대표 외에도 굳이 혁신이 필요하다면 예전식으로 2005년입니다만 당시 홍준표 박근혜 대표 시절에 홍준표 혁신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누리당의 모든 게임의 룰 모든 당원 당규를 그 당시 홍준표 혁신위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별도의 혁신위를 갖다 통해서 혁신의 모습을 갖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라지. 괜히 비대위 놓고 그야말로 비박 친박 간에 서로 삿바 싸움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대위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비대위가 온다고 해도 혁신이 될 것 같지 않다. 차라리 당대표를 잘 뽑아서 혁신을 하는 것이 낫다. 하고 그다음에 굳이 필요하다면 혁신위를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뭐 진짜 임명진 목사를 갖다가 혁신위원장으로 두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뭐 임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 3,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 하나면 하실 분이 아니죠. 아니 혁신위원장 그건 1년짜리죠. 네. 아니, 다릅니다. 어쨌든 혁신이든 비대위든 실제로 이제 당 대표직 정도가 되지 않으면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당을 추스린다 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새누리당 스스로 지금 현재 당이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혁신이 필요한 것인지 질문하면 만약 비대위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면 혁신 비대위가 필요한지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한지 그건 스스로 질문해보면 답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갈등 봉합 수준으로 하면 관리형이 맞겠죠. 그러나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것은 새누리당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단순히 비대위원장으로 3, 4개월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당대표까지 해서 다음 차기 대권까지 갈 수 있다는 만약 플랜을 가지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직을 동시에 걸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그 정말 정치가 상상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정도의 안을 던지고 전국에서 정말 막강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새누리당을 쇄신시키고 혁신시켜서 정권 재창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네. 언제라도 환영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이제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비대위원회도 출범시키지 못하고 만약 전당대회로 바로 간다면 어쨌든 취임의 일성이나 그 이전에 그 이제 당을 이끌었던 지도부가 비대위를 하겠다고 한 것을 또 무시하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절묘한 그 이제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관리가 필요한지 혁신이 필요한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잘 알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의 오더를 받거나 또는 친박계가 다수로 80여 명 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무시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비교적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과서 같은 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대 교수님. 저는 얼마 전에 원유철 비대위원장 체제를 비토할 때 이유가 총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당을 혁신할 수 있겠느냐. 혁신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비토한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그렇다면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록 모든 사람의 표를 받아서 당선은 됐지만 어느 정도 혁신안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앞으로 당이 좀 추스러지지 너무 관리형으로 가고 안정형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김문수 전 지사가 당의 그 보수혁신위원장을 했고요.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앞으로 보수당으로서요 거듭나고 이념적인 색채도 좀 더 가다듬고 21세기의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느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정도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든 혁신이든 간에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아무튼 뭐 야당이 잘해서 하든 못하든 표를 못 얻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는 아무튼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겸허하게 보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밖에서 모셔오면서 당을 조금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년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명분을 가지고 또 좋은 후보들 세우고 또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도 보수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중도 보수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잘 견인하고 이런 후보가 그냥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수 혁신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은 설득하고 이것이 다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적당히 봉합하고 가가지고 과연 내년에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선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황 교수님. 결국에는 뭐 아까 홍준표 혁신이들 말씀하셨고 2005년이죠. 예, 그다음에 그 김문수 전 지사의 어떤 보수혁신위원회, 즉 새누리당의 혁신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일단 총선과 같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실제로 혁신안들을 끊임없이 만들었지만 그 부분을 실제로 실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혁신은 뭐냐. 지금의 혁신은 총선을 앞둔 혁신이 아니라 총선 끝나고 나서의 혁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총선 평가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핵심은 그래서 새누리당의 현재 쇄신안이 됐건 혁신안이 됐건 핵심은 당청 관계의 재정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인적 쇄신할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그 대선을 앞두고 뭐 전대론이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이라고 봐요. 그건 오히려 당원 당규나 이거는 참 잘 돼 있거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당청 관계로 귀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쇄신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걸 과연 당에서 그 여력이 있느냐.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거를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혁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은 좀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게 좀 팽배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었던,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했었지만 김상곤 혁신이 같이,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의 정권을 위임받은 혁신이 체제로 해서 내년도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체제가 좀 오히려 합리적이고
좀 뭐 실리적으로도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분위기가 이제 이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이 두 분이 또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약간 나뉘어서 이제 크로스가 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정권을 쥐고 그 안에 혁신위를 두든 아니면 혁신위가 당 대표까지 맡아서 쭉 갖고 가면서 혁신을 하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은 과연 친박 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갖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그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당권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저는 네. 일단 이렇게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이제 당청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당청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4.13 총선 이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4.13 총선 이후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확연한 변화를 갖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야말로 보면 당에 있는 모모 의원이 부친상을 당해도 조화를 보내니 많이, 다음에 야당 대표가 생신 축하난을 보내도 받니 많이 했습니다. 근데 4.13 총선 이후에 그야말로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갔다 오자마자 그야말로 여독도 안 풀린 상태에서 야당 대표, 원내대표 뽑혔다고 즉시 보면은 비서진을 통해서 난을 보내. 그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결코 안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잠깐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2년 대선 당시에 그렇게 강구하던 박근혜 당시 후보가 9월 중하순경에 아버지 시대, 유신 시대와 5.16 쿠데타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막상 급하면요, 사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4.13 총선을 전후해서 총선 이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총선 이후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고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지난 3년 동안의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의 청와대와 당의 관계, 여기에 너무 우리가 그 트라우마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때로는 당이 그야말로 청와대를 갖다 견인해 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니까 지금 여소야대라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표현 요즘 쓰죠. 많은 젊은들이 역대급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들이죠. 이제는 야당 원내대표들이 상대 안 해줍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당청 관계는 재조율될 수 있고 국정 운영의 기조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 안에서 개파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친박이라는 개파가 당 전체를 좌지우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친박들이 저는 친박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이라기보다는 지난 총선 이전에 나타났던 국민들의 여론 또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사실은 왜곡돼서 전달했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도 완전히 부정하면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주는 페이퍼 또는 이제 지시대로 움직이는 일종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친박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말의 의미보다는 친박이 하고 있는 정치의 내용에서 국민들이 매우 실망을 많이 했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정말 그걸 알고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친박 주도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당을 살리기 위해서 친박이 먼저 나서서 희생하고 결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친박이 얼마든지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책임이라기보다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갈 수가 없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친박들이 다수를 포진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앞으로 가야 하는 길에 오히려 친박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정말 친박이 실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책임 정치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새누리당이 공당으로서 정권 재창출의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뒷받침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뭔가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 저는 친박이라는 용어가 아주 부정적으로 쓰입니다만 어느 정권이든지 국정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국정 주도 세력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부정이 되고 자꾸 친박을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를 하고 원활하게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율하려면
특정한 정파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부정적인 면에서만 보면 안 되겠다. 그러나 이번에 하여튼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당대표인 김무성 씨의 상향식 공천론도 문제가 있고 친박의 그런 공천 독선주의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 개파인 친박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박 책임론을 면하기 위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서 금방 전당대회를 한다. 이거는 또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안은 아니다. 제가 대화하고 제가 파악하는 바는 그런 너무 이제 소탐 대시령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대한민국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고 뭐가 좀 발생하고 그러면 이렇게 눈 가림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변화하고 바뀌고 쇄신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야지 유권자들도 다음에 신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표를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를 이번에 좀 중립적이고 당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아는 내공 있는 관리형 그런 뭐 좀 명망가형이 아니고 정치를 아는 분들을 모셔와서 좀 제대로 하자. 그것이 3개월이건 6개월이건 바꾼 다음에 전당대회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모시자. 이것이 저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순영 전 대표라든지 한학갑 전 대표라든지 박세일 전 보수를 대표하는 이런 거라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당을 한번 좀 바꿔보는 것도 리모델링 할 수준 가지고 아니잖아요. 유리창 가로켜서 되겠어요 지금? 집을 다 할아버리고 창조적인 재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당면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때 국민들이 다시 쳐다볼 것이다. 이거는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 누가 특정 개파를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개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황희 교수님. 결국 이제 뭐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제 안정론이냐 이제 뭐 쇄신론이냐 이제 기로에 섰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정론도 아니고 쇄신론도 아니고 안주론으로 아예 빠져버릴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 자체가 좀 이 상황의 어떤 그 긴급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내부 구성원들이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국정주도 세력이라고 하는 친박계가 얼마만큼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직후에 하셨던 뭐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서나 그 나온 메시지를 보면 아까 뭐 이제 경조사 부분에 있어서 좀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국정 운영 기조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뭐 배신의 정치에 대한 서운함까지 그대로 토로하실 정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언론들이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제 집권이 아직 2년의 임기가 남아있고 집권 4년째 접어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모두가 친박이 돼서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사실 그걸로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은 지금 뭐 손학규 비대위원장이라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수준 이렇게는 이미 몰락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이후의 비대위 구성, 그 다음에 복당 문제 그리고 전당대회까지는 이미 친박이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친박의 역할로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들이 진짜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느냐 아니면 그냥 나 배지 달았으니까 또 안주하고 다음 대선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낙관론에 또 안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새누리당 이야기 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누리당 이래서 선거지면 힘들다. 이겨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은 할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86 운동권 세대의 대표 주자였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원내 부대표단 등 구성을 좀 했는데 보니까 또 젊은 또 20대 국회에서는 초선 당선자로 또 어떻게 보면 운동권 출신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에는 전기현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운동권이 많이 포진됐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말 국민들이 1인 1표제를 얻으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 고 했던 시절에 이제 학생 운동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 그 역사적 발전의 동력이었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하면서 과연 그 시대에 걸맞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화 결과를 좀 더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데 기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하면서 정말 과거에 보였던 참신하고 정의로운 모습들이 사라졌다. 이것은 일단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우상호 원내대표의 시도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거의 세력으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정말 보수 이념의 잣대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주도 세력으로 나설 수 있느냐. 특히 60년대 전후 세대가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조력자 또는 서포터즈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실험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수권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저는 시험대에 스스로 일단 자청하고 나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를 가지고 저는 좀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황태순 의원님. 지금 보면 우상호 원내대표 처음 386 하니까 한 30대쯤 됐나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50대 중반이에요. 내일 모레면은 50대 중반이고 50대 중반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되실 나이가 대충 5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박완주 수석부대표나 기동민 그다음에 이재정 씨는 40대 중반이죠. 다 보면 50대 초중반으로 그야말로 연부역강하게 한참 일할 나이고 이번에 보면 11명 원내 부대표단도 구성됐습니다만은 초선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그 50대 한창 일할 50대 초중반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청년 시절에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 주류니까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전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러면 한창 80년 중후반에 한창 그 시대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학생 운동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다 각자 보면 자기 몫으로 다 여기까지 커왔던 건데 문제는 그 어느 순간부터 뭐 이인영, 우상호, 뭐 전대협 1기, 뭐 오영식 전대협 2기, 뭐 임종석 전대협 3기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성장을 하는 피터팬 같이 그 시대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 시대. 즉 자기가 20대 이번에도 우상호 대표가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제가 잠깐 섬찟합디다마는 원내대표 되시고 나서 기자 인터뷰하면서 그 당시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학생 운동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 폄하하듯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가 약간의 분노를 느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걸 분노를 느낄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그것은 운동권 출신의 그런 정치인들이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화 속에서 그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살짝 놓치고 옛날에 그 20대 때 그거 갖고 어떻게 보면 흔하게 우려먹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거 갖고 우려먹는 듯한 그러한 인상. 거기서 보면 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어떻게 보면 타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우상호 대표 그 말씀 중에 인터뷰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시절에 목숨 걸고 독재 정권을 허물어뜨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우리 함께 운동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뭔가 보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 듯 그야말로 아와 피아로 나누는 그런 식의 어떤 배타성 그런 것들이 바로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학생 운동권적 체질이라는 거예요. 학생 운동권적 체질을 갖고 50대 중후반의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상호 대표 물론 굉장히 요즘 보면 행보가 보면 때로는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도 잊어먹었다. 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하던 조응천 비서관. 네. 뭐 그 사람 뭐 하고 뭐 누구 뭐 많이 알고 있다. 뭐 건건이 터뜨리겠다 얘기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말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어떻게 보면 파울볼을 날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상호 지금 대표 그다음에 보면 자기 이제 원내 지도부 구성하고 뭔가 큰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보면은 우리가 우려를 갖고 보는 이 여전히 보면 과거 보면 자기들 전대협끼리 형 아우 하면서 폐쇄적으로 보면 우리만이 정이고 우리만이 선이다 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민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스스로 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은 능히 아마 극복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황태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질문을 드리면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는 휴가를 갔습니다만 예전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 나왔습니다. 운동권적인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체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운동권 출신이
중앙에 딱 모습을 보이면서 김종인 대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연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운동권적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은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운동권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짚어서 말씀하셨지만 뭐 배타성이라든가 뭐 피하 식별 분명히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정치를 했다면 사선까지 올라왔을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미 지역에서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삼선까지 이번 3선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일종의 정치적 공격의 용어로서 운동권 정당,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또 김무성 대표가 그 종북정당이라고 그동안에 하다가 이번에는 또 운동권 정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표현 자체가 과연 우리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기반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즉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회는 판호파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공존으로 사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의 그 뭐 공과가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뭐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운동권의 그러니까 배타성이라고 이제 지적을 알고 있다는 거는 고칠 수 있다는 얘기고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고쳐왔다라는 얘기랑 또 저는 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언어로 지금을 설명하는 거는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과거의 386들이 486,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PC일 때 386, 486이 CPU 얘기했을 CPU에 거기에서 머물렀단 말이죠. 그게 이제 머무른 상태에서 우리 PC는 펜티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486에서 586으로 그 상태인지 아니 펜티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과거의 조력자 역할, 참모의 역할에서 진짜 주역의 역할로서, 그래서 그들이 내세웠던 당당한 세력 교체라고 하는 것을 이뤄낼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떤 당선된 이후의 행보로 그다음에 오늘 원내대표단의 어떤 구성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대호 교수님. 저는 뭐 같이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동료들로서 다 그 고뇌 다 이해하죠. 저희들 돌아 한번 앉아보고 대학 다니지 않았고, 또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충분히 이해하고 다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책도 좀 읽고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 문제, 1948년도 대한민국 헌법을 채택하고 이런 정통성의 문제, 합법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성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하고 건국절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 아직도 많은 이제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이제 아직도 자주 논리라든지 반미란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운동권 논리라고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이러한 첨예한 시대에도 그런 부분에서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민생 제일주의 이런 거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녹여내고 대화가 되는데, 바로 안보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국회에서 논쟁을 할 때 이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586 세대죠. 지금은 국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과연 어떤 논리를 펼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서 노동당대회를 하면서 지금 평화협정 공세를 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고 이런 논리를 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걸 다뤄야 될 것이냐 할 때 만에 하나 그런 시각이 과거에 고착되어 있고, 우리가 2년 전에 해상된 통합진보당 그런 해체 논거에서 보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이 어디 있는지 지금 많은 고민하는 중인데, 이거에 대해 정립이 안 되고 또 분열된 시각 우리가 논쟁을 하고 국회에서 혼란이 온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걱정하는 것이지 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위 상황을 보면서 지금쯤은 많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믿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얼마 전에 물론 뭐 그냥 한 농담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운영기조가 아니면 뭐 하나씩 뭘 터트린다. 조응천 전 뭐 공직비서관이나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이건 아닌데, 이건 또 우리 국민들이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 이런 이야기는 해서도 안 되고, 그러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은 그거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국가의 기밀을 함부로 누설하고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몸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뭐 운동권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함께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문재인 후보만을 쭉 밀겠다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도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원 오브 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문재인 대표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액세서리로 끼우는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자기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문재인 대표 단수로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얘기가 없다면 뭐 본인도 견해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만을 놓고 보더라도 판은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요. 넓은 공간에서 선수가 뛰게 되면 확실하게 관중들한테 더 돋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뛰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한테 좀 치이면서 내가 불리하다, 태클을 당했다, 그래서 정말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태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가 뭔가 좀 불확실하고 불특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고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구조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결국 호남에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 다시 끌어오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을 치르는 길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분명해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상호 대표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갖추고 새누리당과 정책 경쟁에서도 지지 않고 정권 교체의 최고 그 흥행 카드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본인의 스탠스도 좀 명확하게 하고 밝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순 의원님의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 박시정 앵커께서 아니 좀 보니까 아니 누구 우상호 대표가 이번에 원내 대표단을 구성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박완주 안희정 사람, 기동민 박원순 사람, 이재정 김부겸 사람, 김병욱 손학규 사람, 이게 유력한 차기 이른바 잠룡이라고 그러죠. 잠룡의 측근들을 갖다가 원내 대표단에 보니까 수석, 대변인, 다음에 또 대변인, 다음에 이쪽에는 보면은 또 무슨 원내 부대표 이렇게 포진한 거 보니까 심상치 않다. 이건 앞서 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우상호 대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앞에 선두주자로 한 386, 586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는 늘 보면은 그동안 보면 조력자, 스텝 여기에서 떠나서 독자적으로 무언가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즉 주류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니까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사람 머릿수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뜻이 또 얼마나 맞느냐 이 문제인데 어쨌든 보면 이번에 뭐 123명 중에서 뭐 친노 친문이 많다고는 합니다만은 친문이 흔히 이제 친문이라고 얘기할 때 친문은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5년 가까이 근무했을 때 함께 엮였던 이런 분들을 이제 친문으로 규정한다면은 이른바 지금 386 운동권들은 꼭 거기에 범죄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제 범주리에는 들어가죠. 그러나 어쨌든 툭 털고 보니까 86 운동권들이 제일 보면은 핵심적, 중추적, 허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우상호 대표 이런 식으로 개파예요. 친문에 이른바 친노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사람을 탕평해서 사람을 썼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끌려다니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독립 변수로서 앞으로 차기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문재인 전 대표도 좀 견인하고 필요하다면은 지금 보면 김종인 현 대표도 적당히 밀고 당기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체적으로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강희영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 위원께서 문재인 대표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총선 때 했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표는? 전 대표는? 근데 그 말씀 전에 이제 아까 네. 우리 박태일 교수님 말씀 중에
소위 뭐 운동권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하셨는데 예. 그 48년도 건국했던 뭐 정부를 그 법통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헌법에 나와 있는 상해 임시정부가 법통이 유일한 법통이고 적법성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대표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표가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이 이제 지금 사실 호남에서 다수의 의원이 사실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당이 어떻게 안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3당 체제에서 어떻게 제1당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갈 것인지, 당도 지금 안정기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부 구성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통해서 당이 어떠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내년 대선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는 지도체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권력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다. 그래서 사실 당도 기다려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도 좀 그동안의 총선까지 어떤 치열한 과정들을 겪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숨을 고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부대표단은 구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파 잠룡들까지 이제 해석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소개하는 과정에 이제 아까 그 어떤 한 분을 소개하면서 뭐 유력한 분과 좀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다 이제 언론이 사실 추가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박원순 사람, 김무겸 사람 얘기한 건데,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원내 부대표단이라는 게 상당히 역할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 딱 제한되어 있고, 뭐 그동안에 이제 쭉 우리 정치타를 보더라도 사실 원내 부대표단이 어떤 큰 역할을 하거나 전국을 운영하거나 뭐 주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혁신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개파 간의 어떤 안배, 개파 간의 싸움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래서 아예 최고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도당 위원장을 뽑아갖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호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도체제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과한 해석하지 마시고, 네. 다만 이제 박완주 수석 부대표가 좀 이제 연배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표단을 뿌린 건 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각계에서 이미 검증된 실력과 전문가들을 상당히 많이 포진했다. 그런 점으로 일단 평가를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교수님. 문재인 전 대표께서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좀 보니까 뭐 트위터에 시를 많이 올리시던데, 그 시 내용을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저도 뭐 읊조리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 정치에 대한 그런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어떤 야당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좀 뭐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고 좀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의 친박이라는 그런 계보가 없어질 수 없듯이,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친문 친노가 최대 개파하고 당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적인 역할에 있는 거고, 역시 최대의 목표는 내년에 정권에서 대권을 탈환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당대 시점이 되면 다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통성 문제는 물론 뭐 임시정부 3.1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았습니다만, 실체적인 대한민국의 합법성은 건국 시점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인정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번 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뭐 저희가 오늘 준비된 내용이 더 많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